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2부 법정 소위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부에서도 조국 이야기 해봅시다. 네.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30여 군데쯤 된다고 하는데 네네. 크게 보면은 세 군데 같아. 네. 세 곳 같아요. 네. 논문과 관련해서 딸 관련, 네. 그다음에 사모펀드, 네. 그리고 웅동학원 네.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아마 많은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모펀드하고 딸 관련 의혹이 아닐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뭐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PE라고 하죠. 관련된 장소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조 후보자의 처남이자 회사 주주인 뭐 정모 씨의 그 자택과 그 사무실, 경기도 구리시 사무실까지 전부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웅동학원에 대해서는 경남 창원시 웅동학원 이사장실, 그리고 경남 도교육청 사학지원 담당 행정지원실 뭐 사무실, 그리고 웅동학원 이사장실 후보자 어머니 박모 씨의 자택까지도 지금 압수수색 대상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예. 논문 저자 부정 등재 관련해서도 압수수색했고, 네네. 부정 입학 관련, 장학금 특혜 수령 관련. 그런데 과연 딸에 관련돼서 과연 이게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느냐? 네. 이 부분은 고개를 갸우뚱한 좀 있긴 있어요. 네네. 의혹이 그치고 있기 네. 때문에. 다만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검찰이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면은 네. 만일 뭐 불법이 있다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 지금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가 인수한 웰스 CNT. 네, 웰스 CNT.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감급공사 수주를 땄다. 네. 많이 땄다 네. 그것도.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연결고리는 없이 관급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팩트 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사실관계로 인해서 밝혀질 걸 가지고 이제 밝혀진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의혹 제기 수준에 저는 그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예. 같은데요.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의혹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업무방해까지 되냐.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 입학 같은 경우는 이미 2010년도인가요? 이게 그래서 공소시효도 지난 상태고요.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 딸 관련 의혹보다는 오히려 사모펀드 쪽이 예. 훨씬 더 집중할 만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번에 압수수색할 때 사모펀드 관련 압수수색을 했던 그 장소에서는 거의 자정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졌다. 다른 데서는 그걸 좀 빨리 끝났는데 예. 그거죠. 그래서 검찰에서도 여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지금 8330님께서 문자로 왜 조국 후보자 집은 압수수색 안 했을까요? 이런 질문. 그게 지금 5번째인가 질문에 있었어요. 안 그래도. 아, 그래요? 그때 답변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또 미리 대본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시니까 그 부분이 이제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가장 이제 확실한 건 뭐냐면 조국 후보자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검찰이 판단한 거죠. 지금 가족 의혹이 그치고 있으니까. 네, 일단은 가족 의혹이 우선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파헤친 다음에 거기서 뭔가 확실한 게 나오면 그다음에 거기에 조국 후보자가 직접 관련돼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가야 되는데 아직 지금 단계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모든 거기 관련 의혹에 직접 개입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해서 뺀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부러 봐준 거 아니냐, 이게 조국 후보자를 빼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직은 직접 관여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조국 후보자 자택만 빼고는 거의 모든 집을 다 지금 다 자택을 압수수색했거든요. 뭐 동생 자택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코링크 PE 그 이사진 자택들 다 하고 그리고 어머니 자택 그리고 후보자 동생의 자택까지 전부 다 지금 자택 수사를 했는데 보면은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데에는 거기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명쾌한 것 같아요. 거기 증거가 조국 후보자 집에 가봤자 어떠한 지금 이 관련된 의혹에 관련돼서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되게 명백하니까 안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청문회 일정이 여야가 합의하고 나서 아직 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검찰이 압수수색했거든.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네네. 검찰은 그럼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논란이 분분합니다. 두 분 생각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발부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압수수색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하루 전에 신청이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청문회 일정 합의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신청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고 검찰에서는 이미 그 전에 하루나 이틀 전, 3일 전부터 준비는 했다고 봐야 되니까 이 압수수색이 청문회 합의 다음 날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이미 검찰에서는 특수부를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 합의하고 사실 직접 관련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청문회 일정이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거는 검찰에서는 청문회와 관계없이 예. 일단 워낙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일단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먼저 확보하자. 예. 그다음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압수수색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분석하는데 상당히 시간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청문회가 끝나고 나야 실질적인 수사는 시작될 수 있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압수수색 시기가 지금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 뭐 예. 인사청문회 날짜를 정했다 안 정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고 인사청문회 전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점은 굳이 검찰이 정치적인 이슈에 먼저 뛰어들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한 발 앞서서 압수수색하는 것이 뭐 어떤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뭐 검찰에서 수사가 어떤 식으로 나왔든지 간에 자유한국당은 그에 대해서 또 한 번 뭐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겠죠. 이런 얘기를 예. 할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먼저 조금 시기를 먼저 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저는 제 생각에는 좀 무리수를 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압수수색 했으면은 뭐 깨끗하게 정말 깨끗하게 다 수사를 해서 빨리 의혹을 다 밝혔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두 가지가 예. 다 있는데 검찰 내부에는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검찰 개혁이 다 부정적입니다. 검사들은 그렇겠죠. 검찰 개혁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조국 후보자가 전면적으로 검찰 개혁하려고 지금 장관 임명들을 하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안 그래도 조국 후보자에서 별로 좋게 생각 안 하는데 마침 잘 됐다. 이런 측면도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윤석열 총장이 다 제가를 한 건데 다 지휘를 한 건데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불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정리가 빨리 돼야 되고 예.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역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 예. 원래 그분 스타일이 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빨리 예. 진행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만일 조국 후보자가 장관 임명되면 네. 그때도 수사는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검찰의 상관이잖아요. 그 수사가 잘 될까요? 그러면? 그건 저는 상관없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실 뭐 지금 국회의원들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예, 있고 예. 한데 뭐 법무부 장관 뭐 이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 사건이기 때문에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는 전 국민의 관심사 아닙니까? 근데 과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을지 그게 의문이고요. 그 네. 리더십 문제는 어떨까요? 조사를 받는 그렇죠. 장관이다. 리더십 문제가 좀 걸리긴 하죠. 예. 예.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워낙 국민적 의혹이 막 크다 보니까 또 그런 언론이나 뭐 자한당 비롯해서 뭐 전방위적으로 막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검찰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봅시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는데 생중계가 네네. 생중계가 됩니까? 네네. 지금 사상 처음으로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을 생중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예.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이란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법관 전원이 합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법관 전원이 구성원이 14명인데 거기 법원 행정처장은 빠져서 13명 전원이 지금 합의체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예, 그 생중계 당연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뭐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 사실 조국 후보자부터
만큼이나 이제 최순실, 박근혜, 이재용 3인방에 대한 최종 판결인데 예.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오히려 1심, 그래서 1심에서는 이 생중계를 했는데 2심에서 생중계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그 생중계를 안 했던 2심이 더 이제 그 재판장이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고 그동안 여러 차례 심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형은 네. 대충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뭐 1, 2심이 논란이 별로 없었고 어느 정도 나올지를 충분히 짐작 가능한데 이재용 부회장이 1심과 2심이 완전히 뒤집혔단 네네. 말이죠. 1심에서는 징역 5년이었는데 2심에서는 뇌물죄를 빼버리면서 청탁하지 않았다. 네. 이러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주면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 판결하고 이재용 판결하고 같은 판결이 되는데 정반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그 담당했던 정형식 판사였습니까? 이재용 판사? 사건의 네. 고등법 항소심에서 그렇게 이제 면죄부를 주었던 그분의 판결이 법조계에서 대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예. 있고 굉장히 특이하게 거의 뭐 봐주기를 작정하고 한 판결처럼 이렇게 비춰졌고 실제로 그 판결 외에 나머지 판결은 다 이걸 인정했단 말이죠. 예. 말의 소유권 뭐 뇌물 문제라 다 인정했던 거기 때문에 예. 뭐 대부분 판결이 인정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판결에서는 말의 소유권을 넘겨줬다. 이게 말이 뇌물이다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정형식 판사가.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 이 내일부터 시작될 재판이 핵심이 과연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이런 묵시적인 청탁을 했고 이에 대해서 이걸 뇌물로 줬느냐 이걸 인정할 것인지가 가장 그러니까 예. 박근혜 재판에서는 네. 뇌물이다, 묵시적 네. 청탁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재용 재판에서는 아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했던 정형식 판사의 판결이 잘못된 거니까 대법원에서 이걸 정리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신실 변호사도 같은 생각입니까? 저는 사실은 삼성을 위해서 길게 보면은 그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줘서 이재용이 그 부분까지 그냥 유죄가 나오는 게 깔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예,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재판이 모순되면은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예, 그건 뭐 내일 결정이 나겠죠. 네. 교회 목사의 성추문 문제가 또 터졌는데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이게 꽤 큰 교회라고 알려졌는데 김기동 목사가 이 성추행 플러스 돈 문제도 횡령 문제도 있더라고요. 네네. 이분이 지금 사실 재판 중이세요. 지금 재판 중인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가지고. 횡령죄로.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어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뭐 재판 진행 중인데 갑자기 이렇게 이슈가 된 거는 원래 2017년도에 교회개혁협의회가 김 목사의 성추문 의혹 사건을 공개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많이 지났고 또 뭐 증거가 불충분했고 그래서 뭐 종결이 됐었는데 얼마 전에 PD수첩 시사 방송 프로그램에서 예, 괜찮습니다. MBC 네. PD수첩. 예. MBC PD수첩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했어요. 자기들이 영상을 제보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를 하면서 다시 크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성추행 문제도 있고 횡령 문제는 재판에서 네.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네. 김 목사 측은 이 PD수첩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고 있죠? 지금 이 PD수첩에 대해서 아예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돼서 방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하면서 이거 상영해서 자기들 손해 받으면 10억 청구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법원에서 그 부분은 기각을 한 거죠. 예. 네. 이런 종류의 이제 사건에 대해서 PD수첩 같은 그런 이제 보도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꼭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요. 그렇겠죠. 거의 대부분 기각됩니다. 예. 왜냐면은 PD수첩에서 그냥 정말 엉터리 허투루한 걸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나름대로 다 예. 제보를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하고 또 공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대체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하는 경향이 예.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된 여성하고 호텔을 왔다 갔다 하는 네. 영상도 촬영됐다고 하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김 목사는 인정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전혀 인정하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 목사 나이가 지금 81세인데 여성이 20대인 거예요. 근데 아. 누가 보더라도
뭐 연인 관계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데 예. 20대와 80대니까 같이 여러 차례 지금 호텔에 단둘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김 목사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하니까 이 여성이 그 조모 때부터 40년간 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다. 예. 그래서 아예 모태 신앙을 갖고 있는데 각별히 여기고 있고 손녀처럼 아낀다. 이건 전혀 뭐 대화로만 서로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는 사이지 아무런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20대와 80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두 사람 사이가 연인관계 성립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가능합니다. 이게 미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연인 관계라면 과연, 문제가 안 되지만 예, 쌍방이 원했느냐, 네. 아니면 일방적으로 네. 관계가 됐느냐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렇기도 하고 왜 그러면 연인관 가능하냐면은 이게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알겠습니다. 또 지위. 예. 네. 이것도 좀 지켜보죠.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